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긴장감 속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 또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열렸던 재보궐선거 결과 이야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전국적으로 총 5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곳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긴 했지만 여러 의미를 좀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남, 서울, 그다음에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을 했고 격차를 많이 벌리는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보면 뭔가 민심의 풍향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호남의 결과 담양군수 선거와 고흥에서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호남의 질책에 대해서 허된 질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지점에서 저희가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선은 민주당 후보가 전문 후보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승리했지만 본선에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보가 경쟁력을 갖췄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갖췄느냐를 갖고 평가해 보면 이번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저희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호남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접전 끝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12명의 비례 국회의원을 제외한 첫 지역선거에서 승리한 첫 지자체장이 선출이 된 셈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 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 당연히 가능하겠죠.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넘어가서 대체 정당으로서 출마하기 위한 정당으로서 플랫폼을 조국혁신당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이제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대거 등장을 시켜야지만이 변화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태의원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관행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굳이 공천 후보로 내세울 필요 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결과도 결과인데 오늘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요. 어조가 상당히 이제 강한 비판의 내용을 담은 성명이었는데요. 지난해 재보선 또 이번 선거까지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강하게 질책을 했고 또 민주당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성명을 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제가 좀 상당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일일이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취지, 고민 그리고 걱정 이 부분들은 민주당이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사실은 변화해야 되는데 하나는 젊고 역동적인 호남의 새로운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부각될 수 있게끔 등장할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넓고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공천 관행이나 음습한 곳에서 벌어지던 그런 낡은 관행들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승복하지 않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다른 당으로 가서 결국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이라면 민주당은 이게 좀 진통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좀 이겨내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선고일이 예고가 됐었고 이제 바로 내일 오전에 발표가 나게 돼 있는데요. 넉 달 만입니다. 비상계엄이 이후 넉 달 만인데 뭐 긴장감이 당연히 최고조에 달했고 또 체포, 구속 취소, 석방 그리고 선고 지연 뭐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우여곡절을 정말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딱 선고만 남은 상황, 지난 과정들 길기도 했고 불안감도 높았고 여러 가지 우려도 좀 있었고 지난 기간 동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12월 3일 날 45년 만에 군부를 이용해서 권력을 다시 찬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실행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놀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123일이 지나서 드디어 4월 4일 날 이제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23일 동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면의 밤들을 보내시는 국민들이 많으셨는데 이것들이 좀 차분히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 헌법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시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이 결코 저는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4월 4일 날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국민들을 군부를 통해서 계엄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헌법의 힘으로 그것들을 바로잡고 반드시 응징보복한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다시는 이 헌정 질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한 과정이고 고통, 불안, 우려들이 많았지만 결국 이 시간 자체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제 내일의 결과가 또 바른 방향으로 나와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20시간 뒤입니다. 11시니까요.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가 나는데 본장님께서 일단 생각하시기엔 이제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월 4일 날 한 것은 지금 4대 4로 기각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던데 아무 말 내잔치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국민 누구라도 그날 12월 3일 날 그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본 사람이라면 우리 헌정 질서 안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의 큰 쟁점이 있죠. 비상계엄이 과연 적법했고 위헌적 상황이 아니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포고령을 1호 같은 경우는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이 결국 위헌 위법적 상황이냐. 또 세 번째로는 이거를 탄핵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의 활동 본회의 활동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행동이 결국은 위헌 위법적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장악하려고 했던 흐름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이 결국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걸을 타선이 없다고. 어느 하나라도 결국은 위헌 위법적인 중대성들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 8명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8대0 인용을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8대0 인용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마음일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금 여전히 뭐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내일 선거에 출석하지도 않을 것이고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긴 한데요.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어떤 사과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석방되는 과정 중에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 손을 흔들어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있었지만 아직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전국을 바라보는 그런 정세 판단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일종의 고집이 있는데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정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정 운영하는 3년 내내 그랬고 이번 탄핵이 있고 나서부터도 그 뒤로 담화를 발표하는 과정 그리고 10번의 변론 기일에 참여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 최종의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탄핵이 돼서 파면에 이르는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데 이제 그 과정을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찬 심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파면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내전 상태, 이 국민들을 두 갈래로 갈라놓는 이 상태를 더 부추기는 형태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그 과정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파면이 되고 나서도 이 갈등이 완화되기보다는 이게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문을 마지막 주문을 하실 때도 좀 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시길 좀 사실은 간곡하게 기대합니다. 네, 역시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선고 이후에 어떤 태도 변화를 당장에 기대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당연히 지금 갈라져 있는 그 국민들의 심리적인 내전 상태라는 표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로도 이게 지금 여진이 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덧붙여서 이제 내일 판결에 뭐 이런 부분을 좀 봉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정치권의 대립은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로도 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한 야권의 목소리 주장은 계속돼 왔습니다.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면 그 자리에 단 한시도 있지 마라. 민주당 요구는 간단합니다. 탄핵이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자리에 국정 운영의 최고의 컨트롤 타워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헌법과 법률을 해태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 시절에 어찌됐든 국회가 의사를 결정했던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미뤄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우리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이상한 경제 수장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파면과는 어쨌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적절하게 지금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민주당은 평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늘 국회에 보고를 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잡을지 토요일 오전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내일 대통령의 파면 결정 상황까지 보고 나서 국회의장이 결정을 할 것이고 국회의장이 만약에 본회의 일정을 잡는다 한다면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덕수 부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일 결정 이후에 민주당이 다시 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방금 이제 말미에 말씀해 주시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좀 행보가 굉장히 의아하다 그리고 일관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하고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가 도대체 이게 숨은 의도가 뭘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 선고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결론이 나겠지만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까지와 좀 다른 행보를 갈까요? 아니면 그 선고에 따라서 뭔가 선거와 상관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해 갈지요? 우선은 뭐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선 관리의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간을 열어줄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6공화국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지금 2명의 재판관들이 4월 18일 날 퇴임하시기 때문에 지금 7인 체제 이하로는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 버리고 일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심리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저는 막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내일 상황을 지켜보면 바로 임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뭐 지금 예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어찌됐든 좀 순리대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단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입장도 좀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이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고 또 탄핵에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지금까지 쭉 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줄탄핵이다, 탄핵 남발이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내일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태도의 변화나 어떤 입장의 변화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와 그 이른바 비대위원장의 행동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간판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뭔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안 되고 그 핑계를 민주당에만 돌려버리면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질질 끌려왔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결단을 내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보수의 재구성을 얘기하면서 보수의 어떤 변화들을 요구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내동댕이 쳐진 상황이라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자세와 어떤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다시 국정 운영을 맡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좀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보여주는 행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는 어찌됐든 국민들의 요구가 결국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정치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들을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거기에 좀 동참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는 대선에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푹 속 주저앉아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내일이면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경제가 뭐 파탄이 날 지경이라고 하는데 국제 정세는 굉장히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정부는 지금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명의 전직, 현직 권한대행은 입법안에 이제 거부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트럼프발 경제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국정 상황에 대한 이해가 뭐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에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좀 어떤 상황들인지 지금 좀 대충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실 텐데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잠재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오고 올해는 1.5%를 예상했는데 지금 트럼프발 이른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JP 모건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0.9%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1.5%포인트에서 0.1%포인트를 낮춰서 1.4%포인트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물가 상승률에 비춰보면 마이너스 성장,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을 지금 꺼트리고 있는 상황을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차기 대선에 이 조기 대선에 결국 핵심적 과제는 이렇게 꺼져버린 경제 성장 동력을 어떻게 다시 되살릴 거냐. 그리고 국정 운영의 이른바 주체들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세수 결손이 2년 동안 90조 원이고 또 자영업에 거의 지금 폭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재정적 정책도 쓰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자 감세만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이제 일종의 보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꺼져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정치가 어떻게 다시 복원할 거냐. 그런 문제로 이번 조기 대선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그런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 미워요. 이재명 무서워요.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염치 없이 표를 달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만 잡고 지금 바짓가랑이 잡고 오랜 기간 버텨왔기 때문에 탄핵되고 나면 60일 안에 과연 일신하면서 그런 대안을 내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탄핵이 내일 인용이 된다 그러면 바로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60일 이내에 지금 대선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선 곧바로 이제 선거 체제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면 60일 안에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또 직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출연한 저희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60일 안에 이제 치러져야 하는 이 대선과 관련해서 야권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나서서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로 후보를 내자.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들이 모두 모여서 야권의 통합된 후보를 뽑자라는 제안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가능성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 있느냐 가지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야5당의 논의도 다 그렇게 하나로 모아진 것 같지도 않고 지금은 무너져버린 헌정 질서를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새롭게 어떻게 만들 거냐,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경제 태대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놓고 하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지분 나눠먹기식으로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당내 의사결정을 하고 대선을 치르기도 시원찮을 판에 뭐 이런저런 정무적 고려를 하는 정치적 셈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혁신당도 담양 선거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에게, 담양 군수는 조국 혁신당에게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어떤 선거의 공학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거죠. 좀 뼈가 아플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만약에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과 이제 관계가 어떻게 할 건가? 특히나 이제 대선 정국에서 이게 또 초미의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 대선 과정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의 대선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 여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우두머리, 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바람에 굉장한 정도의 지금 경기장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책도 낸다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라 우파의 어떻게 보면 대변인으로서의 활동들을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면 이제 묵혀있던 많은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고 그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대통령의 파면된 이후에는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빠른 시간 안에 사법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보호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원장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파면이냐 살아서 돌아오냐 지금쯤이면 결정문도 다 작성이 돼 있을 것인데 여의도 초대석 정치구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표정이 좋으시네요. 하루 후면은 네.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래로 가는 겁니다. 각하나 기각 의견 내는 재판관들은 제2의 이완용 되는 거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각하나 기각 의견이 일부라도 혹시 나올 가능성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주요 언론이나 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네. 이번 윤석열 탄핵의 5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은 파면입니다.
그리고 특히 네. 이 조한창 음. 현 재판관은 네. 보수에서 추천돼서 제가 청문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마저도 계엄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떠한 사람도 음. 이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해서 각하, 기각. 각하, 기각 이런 결정문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2의 이완용으로 네. 나라를 팔아먹는, 역사를 팔아먹는, 헌법재판소를 팔아먹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네.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살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8대0 네. 만장일치로 파면된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끈 걸까요? 여기까지?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설명 없이 네.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게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나오게 한 것은 네. 반성해야죠. 근데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등등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나 각하 얘기를 말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데 이거는 그냥 일종의 희망 고문으로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네.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네.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건 뭐 죽을 때 꽤 가는 거 아니에요? 참새도. 그 죽을 때 꽥한다는 거는 어떤 뜻으로 하죠? 아니 뭐 기각된다 각하된다 하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참새가 죽을 때 꽥 하고 죽잖아요. 그냥 마지막까지 한마디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다. 민주당도 승복 의사 명시적으로 밝혀라. 이재명 대표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밝힐까요? 누가 승복 안 한다고 했어요? 네. 승복한다고 밝힐 사람은 윤석열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승복한다고 밝혀야지 네. 누가 지금 현재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네. 우리 5,200만 국민이 불만을 가지면서도 다 승복합니다. 만에 하나 각하나 기각이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그러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은 진짜 만에 하나 네. 그러한 각하나 기각이 나왔을 때는 저는 제2의 4.19 혁명, 혁명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 여론이 네. 압도적으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는 법과 네.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 네. 8대0 인용 판결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인용 판결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고 버리고 갈까요? 아니면은 헌재 선고는 선고고 정치 지형이나 공학상 그래도 계속 업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갈까요? 버리고 갈 사람들이 네.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이 미래로 가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네. 이런 분들은 이미 자기들도 네. 윤석열은 파면되고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권에 네.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과 함께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 윤석열은 이미 극우 수장으로 딱 자리매김한 거예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외곽 세력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하지는 못할 겁니다.
파면이 돼도 극우 수장 말씀하신 극우 수장으로서의 위치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네. 당분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그러한 상징적 세력으로 네. 윤석열이 남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네. 많은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당권을 의식해서 네.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장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것도 한시적이다. 윤석열은 끝난 거예요. 말씀하신 전광훈, 전한길 이런 사람들, 극우 윤석열 열혈 지지자들 이 사람들은 파면 결정이 나와도 그 결정에 승복 안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승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로 아스팔트에서 뭐 소리 질러봐야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분들이 극우적으로 자꾸 멀어져 가면은 차라리 네.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죠. 근데 이걸 뭐 언론 기사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극우 매체에서 단독이라고 하면서 남평 문씨 족보를 입수했다. 문재인 문영배 집안 사람이더라. 뭐 문재인 의안 공파 35세 손, 문영배 32세 손,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할 때 문영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막 등등등 해갖고 이렇게 막 엮던데 이거는 그냥 불복하려고 그냥 온갖 거 다 끌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제가 한빛은행 저축 사건에 관련가 됐다. 네. 내 친족화가 관련됐다.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네. 진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네. 52촌이더라. 52촌이요? 예. 뭐 사돈의 발전도 아니고 뭔가요? 그런 네. 것이 나오듯이 모르겠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영배 네. 헌법재판관이 남평문 씨 많잖아요. 남평문 씨가 많은데 도대체 그게 무슨 친척이 되고 마치 제가 밀양 바까 하면은 다 친척이나요? 파면이 되면은 현직이 아닌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고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고 그러는데 형사 재판 이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앞으로? 파면이 되면은 진짜 하늘에서 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아서 일정한 네. 경호를 받고 생활비 등 네.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윤석열, 네. 김건희 피눈물 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네. 거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옥으로 가니까 두 분 다. 그렇지만은 당장 네. 파면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한남동 공관에서 나와서 네. 사저로 가야 되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그런 풍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에 살았던 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는 갈 수 없을 거예요. 왜 못 가나요? 경호 그 같은 주민들이 경호상 문제도 있고 얼마나 시끄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거처로 가겠지만은 거처 걱정할 필요 없다. 그들이 갈 곳은 서울구치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왜 무슨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했던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고 네. 아니 저는요. 네. 무엇보다도 네. 희극 코미디는 계엄 주체 세력의 네. 평가를 군산에 있는 달빛아씨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결정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핵심 요직에 있었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비단하시죠? 비단아씨 참. 네. 그게 왜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무속에. 글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고 보니 천공,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은 시야에서 쑥 사라졌네요. 요즘은.
그분들은 지금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네. 천공도 다 틀렸잖아요. 어떤 분도 내년부터 운이 좋아진다. 다 틀렸잖아요. 역술이라는 것은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걸 믿고 그러한 일을 하는 윤석열, 네. 김용현, 노상원 네. 이분들이 얼마나 바본가.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는가. 지금 보십시오. 네. 트럼프 네.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도 전에 금년 1사분기 수출은 네. 2.1%가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네. 3월 달에 2.1%가 올랐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불행해질 수 있는가? 진짜 네. 다음 대통령 선거는 잘 뽑아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 선배, 인생 선배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자기가 속죄하고 네.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감옥에서 네. 살아야 된다.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입도 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속죄나 사과 같은 거를 할까요? 그런데 그분은 안 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묻지 말고 네. 명태균 수사만 지금 현재 서울 네. 고검에서 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네. 양평 고속도로만 수사하더라도 그분은 자기 남편 윤석열 옆방으로 간다. 조기 대선 되면은 이재명 대표 당선은 뭐 거의 확신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골프도 네. 장갑 벗어봐야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죠. 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당선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네. 것은 겸손하지 못한 국민에게 아주 건방을 떠는 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50%를 상회하는 네. 그런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은 네.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숨쉬는 그런 정치를 해야 이길 수 있다. 네. 선거나 네.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집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안감 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한테 진짜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는 거냐, 대통령 시켜도 되는 거냐. 그리고 뭐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데 비호감도도 1등이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렴 하면 네. 김대중만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반대와 네. 불안감 네. 조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서 네. IMF 외환위기를 제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IT, 문화, 네. 성공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재명 혼자 집권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시스템이 집권하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그런 대통령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네. 윤석열 같은 일을 하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제가 쳐다보겠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바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염려는 민주당을 믿고 네. 민주당의 시스템을 믿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네. 국민의힘은 네. 권력의
순종하는 DNA가 있지만은 민주당은 권력 저항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시스템 위에 이 대표가 있다. 민주당 시스템이 이재명화 됐다. 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지적은 언제든지 나와요. 민주당이 김대중 당이지 네. 총재가 다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네.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바른 얘기를 했어요. 네. 또 나중에 자제분들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출당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을 믿고 시스템이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겠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 잡기 전이긴 한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은 정부 국무위원들 다 줄탄핵시켜 갖고 국무회의 마비시키고 뭐 직접 국회가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초선 의원 70명이랑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를 내란 선전 선동 그리고 내란 음모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뭐 다른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김어준 씨 집어넣은 거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김어준 네. 뉴스공장 유튜브의 파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진보 세력을 많이 서포트하기 때문에 아팠던 모양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2월 3일 네. 윤석열이 계엄한 이전의 대한민국과 12월 3일 계엄 후의 대한민국이 구분돼야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윤석열 탄핵이 내일 된다 하면은 네. 그 전에 탄핵 전의 대한민국과 탄핵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안정, 국민 통합, 미래로 가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협조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하고 네. 그런 민주당이 되겠다.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박지원도 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배운 대로 네.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윤석열화 되려는 낌새가 있으면 절대 자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 그건 네. 민주당도 반대하지만은 이 박지원도 제가 뭘 보고 아니 이 나이에 제가 뭐가 두려워서 나라가 바로 가게 해야지 이재명이 비틀어지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그런 민주당도 아니고 박지원도 아니고 박지원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런 정치 배우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